그 신문 나가는 기분인데. 제가 조금 MZ세대 스타일이거든요. 부처 회의 가서도 제가 얼죽신 제가 만들어냈다고 얘기했고, 근데 문제는 얼죽신을 제가 만들어냈다는 말을 잘 몰라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박원갑이라고 그러고요.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 받아보기 처음인데. 저 유튜브 많이 찍었는데 박수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얼죽신은 지금 얼죽아보다 더 유명한 유행어잖아요. 그죠? 외부에 사진이 올라갔다면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MZ세대들 보면은 풍요로운 시절에 태어난 선진국 국민이라는 거죠. 주거만족의 중거점, 역치값이 높아요. 저는 이제 올드 세대잖아요. 난방만 잘 돼도, 외풍만 없어도, 방바닥만 따져도 저는 행복한 세대. 우리들은 행복의 중거점이 낮죠. 두 번째로 MZ세대들을 보니까 집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집을 다기능 용도로 쓴다는 거죠. 사무실로도 쓰고 헬스장이기도 하고 음악 듣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용도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MZ세대들이 집 사랑꾼이 많아요. 잠만 자고 가는 공간이라면 집이 그렇게 뭐 좋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면 좀 깨끗해야 되지. 얼죽신도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거는 무조건 얼죽신 문화가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경량성은 새 집 중심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래 주거 만족도가 높으니까. 근데 출퇴근 거리가 1시간 넘으면은 그것도 지옥이야. 문제는 그러면 출퇴근 1시간 거리에 새 집이 있느냐? 없죠. 옛날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가 없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선택이에요. 내가 어디다가 더 비중을 높일 거냐는 문제거든. 절대적인 답은 없는데 상대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정답은 아니고 현답은 있는 거예요. 최상은 없어요. 최적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투자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필요에서 판단하셔야 돼. 필요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가령 뭐 내가 친정집에 애를 맡겨야 되는데 그 주변에 가까운데 구축밖에 없어. 그럼 어때요? 당연히 선택하셔야죠. 그건 살아가는 얘기니까. 재테크는 나중 얘기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행복이지 재테크가 문제예요? 선택을 할 때는 세상이 굉장히 그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누구나 다 신축을 원하고 도심을 원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거는 최적의 조합을 찾는 수밖에 없어요. 최상의 조합을 찾지 마시고 최적의 조합을 찾아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가장 좋다. 타이밍은 잘 안 맞죠. 타이밍을 재서 부자 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오히려 가격 메리트를 보고 판단하셔야지. 그러면은 결국 3트랙이라고 봐요. 세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건매물 사시는 거, 또 하나는 분양받는 거, 그다음에 경공매하는 거. 분양은 필수입니다. 근데 가점이 내가 75점 될 정도로 거의 천년기념물 수준이 아닌 이상은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유튜브를 듣는 분들은 대부분 30, 40대면 가점이 잘해봐야 25점, 30점이에요. 물론 운 좋은 분도 됩니다만. 미분양 살 거 아니면은 분양은 꾸준히 해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한 10% 넘는 거는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새 집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을 인정하더라도 분양가보다 10% 넘어가면 안 돼요. 지방에 지금 미분양이 많은 거는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매물인데 건매물은 다리품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이제 손품하고 다리품을 팔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내가 만약 여의도에 직장이 있다면은 그 동네 범위를 넓게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중에 건매물 하나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동네는 10개 정도 하셔야 돼. 아파트는 한 30개 정도 골라서 점수를 매기셔야 돼. 점수를 매겨가지고 상위 한 10개 정도를 꼽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윗부터 점수 높은 것부터 현장을 가가지고 저는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회사에서 일단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내여야 돼요. 무조건. 그 다음에 역에서 가까운 거. 그 다음에 대단지, 신축. 모든 걸 만족할 수 없어요. 그렇게 제가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 중에서 현장에 가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인간은 오감보다 육감이 더 발달해 있거든요. 직관. 가서 느낌은 느낌이 옵니다. 가면 막 가슴이 울렁거려요. 그러면 사셔야지.
집을 장만한다는 것은 생애에서 가장 큰 쇼핑이잖아요. 대출 안 끼고 어떻게 사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집은 결국은 모기지를 말하는 건데, 모기지라는 것은 용어 자체가 살벌한 용어예요. 죽음을 담보로 서약을 해서 빌리는 돈이 대출이잖아요. 근데 막상 현실은 대출 안 끼고 지금 못 사니까 저는 단기적으로는 50%까지 대출해도 관계없다고 봐요. 장기적으로는 한 30% 정도. 대출을 내되 너무 많이 내지는 마라 말씀을 드리고, 대출의 그 나름대로 또 장점이 있어요. 자발적인 긴축을 한다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전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강요된 저축행위라고도 표현합니다. 그거를 어느 정도의 부채를 갖고 있으면은 조금은 전략을 해요. 대출 갚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결국은 내 집이 되는 거고 내가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나름대로 이 긍정적 기능이 있거든요. 그 대출은 항상 양수적인 측면이 있어요. 어쨌든 욕망을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레버리지거든요. 지렛대란 말이에요. 지렛대는 내 힘을 좀 적게 들이고 내 욕망을 이루는 거잖아요. 지렛대가 길면 길수록 파이가 더 잘 들립니다. 그런데 너무 길면은 지렛대가 부러집니다. 지렛대 부러진 게 뭐냐? 그게 하우스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적절하게 가져가는 건데, 저는 과할 정도가 아니면은 대출도 나쁠 건 없다. 자기한테 맞는 방식으로 하되 스트레스 유발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집을 비싸게 산 사람들이 평생 후회하고 땅을 치고 우울증에 빠질 것 같아요. 집을 싸게 판 사람이 우울증에 빠질 것 같아요. 우리가 미디어로 보면은 비싸게 산 사람들이 하우스포 때문에 고통을 겪고 뭐 우울증에 걸리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집을 비싸게 산 사람들은 대출 때문에 좀 힘들지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습니다. 내 집을 월세로 놓고 주거 하향 이동을 합니다. 아니면 어디로 가요? 부모 집으로 확가합니다. 이런 돌파구를 찾아요. 또 미래에 또 희망이 있잖아요. 언젠가는 집값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부동산 시민 수업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인간이 상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거든요. 내 친구들이 다 집 사는데 나만 소외될 수 없다는 이 포모 증후군이 발동될 때는 누구나 다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집을 삽니다. 심지어 로펌 변호사도 11억짜리 아파트를 9억 5천 대출해서 집을 샀어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좋은 대학 나온 사람, 나보다 연봉 많은 사람들도 다 상투 잡았다요. 그러니까 너 잘못이 아니다. 그거는 시대의 아픔이다. 이제 너 자신을 용서하고 경험했다고 생각해라. 새로운 출발을 하라라고 책을 썼거든요. 물론 지금 대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은 말도 안 소리하고 그런 댓글을 달 수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 다 해결돼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집값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집을 싸게 던진 사람들은 30년 갑니다. 명문대 나오신 분이야. 그것도 경제학과신데 반포집을 10억 주고 팔았는데 5년에 40억 된 것 보고 나는 똑똑한 거야.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나만 바보가 된 거라고. 내 자신이 용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힐링을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힐링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안 보면 되거든요. 불교에서 8개 인식체계가 있는데 가장 민감한 게 눈입니다. 그분이 경기 서부 쪽에 사셨는데 동북 쪽으로 갈 때 올림픽 대고 타지 마시라고 그랬죠. 특히 이제에 밝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실수를 하면은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돼요. 자기 혐오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은 당신보다 똑똑하니까 함부로 예단하거나 단순 논리에 빠지지 마라. 만약에 예측대로 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자기의 어떤 생각을 절대화하고 내가 무조건 옳다는, 내가 항상 정답이라는 자기 도구마에 빠졌을 때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저는 부동산 전문가지만 집은 필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MZ세대 시각에서 보면 오히려 주식이 필수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금 1.5%까지 떨어진다는데 그 나라 경제가 잘 돼야 집값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부가가치 생산성이 어디가 높아요? 지금 AI 쪽이 높잖아요, 지금. 그럼 거기다가 투자하는 게 더 맞죠, 일반적으로 보면은. 옛날에 그 토마스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보면요. 거기에 글로벌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이 8%입니다. 부동산 4%예요. 주식을 통해서 부를 이루는 게 더 빨라요.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폭락에 멘붕이 오고 아노미 상태로 빠지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수가 있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역시 맞춤형으로 가셔야 돼요. 과거에는 집을 장만하는 게 삶의 통과 의례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다 깨졌어요. 지금 트렌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오히려
집을 안 사고 코인이나 주식을 잘해서 그걸 불려가지고 최종 기착지로 종결지로 돈을 묻어주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요새 젊은 세대들의 하나의 트렌드랄까요? 과거에는 정형화된 패턴이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규칙성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비규칙성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방식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월세 살면서 주식 투자라는 말이 어떤 사람한테는 맞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안 맞습니다. 저는 약간 촐랑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루에 생각이 12번씩 오락가락하고 변덕과 충동이 일상화되어 있는 저 같은 사람은 못 견딥니다. 결국은 믿음에 대한 얘기거든요. 장기로 보면은. 그래서 모든 자산이라는 게 돈이 풀리는 만큼 무상향한다고 본다면은 그 기울기는 부동산보다는 글로벌 주식이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맞는데 대부분이 그런 변동성이 강한 자산은 종이 자산이에요. 태풍 불면 다 날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실수해서 다 말아먹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명석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아요. 금융자산은 워낙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패가망신으로 갈 수도 있고 인생 거들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나의 경험치와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해가지고 의사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시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회 전략을 통해서 부를 어느 정도 얻은 다음에 내 집 마련이라는 그 목표를 이루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나는 그냥 투자 안 하고 대출 내서 집 사가지고 그냥 갚아 나가는 방법이라면 그거는 선택이지. 옳다 그러다 저는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 그것도 스타일 따라 다르는 건데 내가 해보고 나서 그 경험치를 토대로 해야 되지 무조건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간다는 것도 약간 시대에 안 맞는 얘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절대적인 수치가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의 로버트 실러 교수가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할 때 임대료가 과연 몇 배를 곱해야 적정한 집값인가 라 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요. 20배였거든요. 그러니까 1년치 임대료를 곱하기 20년 동안 그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어야 됐었어요. 근데 그게 훨씬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블이라고 보시고 이건 터진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월세가 쌉니다. 전세 구조기 때문에 그 구조가 안 맞아요. 가령 봅시다. 반포에 그러면은 60억짜리 아파트가 있잖아요. 임대료 얼마 받을 것 같아요? 한 1,500정도밖에 안 들걸? 1,500이면 얼마예요? 1년이면은 1억 8천이죠. 곱하기 20하면 얼마예요? 40억 안 되죠? 그럼 나머지 20은 버블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월세가 싸다고 그랬잖아요. 그 공식이 반드시 맞지 않죠. 주거 프리미엄을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우리가 외환위기 때 수익환원법이라는 가치 책정 방법이 도입되면서 빌딩 가격이 폭락했거든요. 로버트 실러 교수가 한 거 비슷한 거예요. 임대료를 결국 시장 금리로 할인한 거잖아요. 그죠? 미래에 발생할 임대 수익을 시장 금리로 할인한 건데 그것 때문에 그 빌딩들의 가치가 재평가됐죠. 지금 강남의 빌딩 한번 보세요. 지금 수익률이 잘해봐야 3%예요. 외곽의 임대 수익률이 높아요. 근데 외곽은 건물이 안 오르잖아요. 임대 수익률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투자 수익률로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투자 수익률은 자본 수익률하고 임대 수익률을 합친 거예요. 강남의 빌딩들이 그러면 임대 수익률이 3%밖에 안 나와. 자본 수익률이라는 게 땅값 상승률이잖아요. 만약에 5, 6% 된다면은 합치면 뭐 거의 10% 가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외곽은 어때요? 임대료는 한 6% 나오지만 땅값 상승률이 한 3%밖에 안 된다면은 가치가 반드시 임대료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익환원법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통상적으로는 시장 가격을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시장이 나보다 IQ가 높거든요. 다만 아까 로버트 실러 교수님처럼 시장이 거의 완전히 패닉 바잉이거나 친구들이 하나같이 집 샀다고 자랑할 때 그때가 대부분이 광기 국면이거든요. 그때 국면에서는 시장 가치를 인정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평상시 때는 저는 시장 가격을 받아들이는 게 때로는 시장이 제정신이 아니고 미칠 때가 있거든. 그때는 거부를 하는 그런 게 맞지 않을까. 시장이 저는 개인보다 훨씬 위대하다고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비합리성을 띠지만 장기적으로는 되게 합리성을 띠고 있다고 봅니다.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 나온 사람들이 수백만 명에서 모여서 만드는 그 가치가 시장 가격인데 나만 그러면 이거 이 자본주의 싫어 나는 가 쓰고 다닐래 그게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라니까요. 제가 왜 심리학에 빠지고 왜 철학에 빠진 이유를 아시겠죠? 그런 문제까지 다 들어가면은 이게 머리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분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그러잖아요. 너무 이렇게 분석하지 말고 그냥 직관으로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 오다가 저보고 부동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모든 자산 가격이 우상향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조건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출렁출렁거리면서 올라가는 거지. 이 출렁거리를 보고 하면 일시적 상승이라고 그러고, 그럼 이거 계속 안 올라가요, 그럼? 세상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연속적인 게 아니라 비연속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담론과 이른바 선형적 사고방식, 이게 결국은 패착을 부르는 거예요. 시장은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유기체나 가깝기 때문에 예측을 통해서 부를 이룬 사람이 없어요. 부자들은 예언식으로 세상을 내다보지 않고 전문보다 대응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문가라는 것은 예측으로서 돈 버는 건 한 10%? 나머지 90%는 사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해석과 설명으로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전당이 무너졌다고 봅니다. 지금은 오히려 개개인의 어떤 그런 특출한 자질보다 대중의 IQ가 높습니다. 오히려 집단 지성의 힘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전문가들을 믿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찰리 먼거 그분의 책을 봤는데 참 그분 존경합니다. 근데 그분이 책을 보면은 코인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현인들이 자기의 경험을 절대화한 어떤 도구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렌 버핏이나 찰리 먼거라든지 옛날에 필립 피셔나 유명한 어떤 그런 펀드 매니저들이나 진짜 월가의 영웅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지금 젊은 세대의 코인을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굴뚝주만 사시는 거잖아. 그런데 혁신이 디지털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거 어떻게 보면 못 따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트렌드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겠구나. 알고 있는 게 마치 유통기간이 지난 상한 우유 아니에요? 정보에 너무 노출되다 보니까 여러 부작용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살고 싶은 아파트, 좋은 아파트 사는 게 인생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과제죠. 내가 갖고 싶은 부동산에 오르고 내리는가가 중요한 건데 왜 자꾸 격가지를 쳐가지고 이 시선을 자꾸 분산시키냐는 거예요. 초점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극단적인 사례들만 나오니까 문제죠. 인간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불안과 공포거든요. 문제는 이 공포를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공포하고 이 자본주의하고 결합이 돼버리니까 이게 포비아 비즈니스, 그러니까 이게 공포 비즈니스가 돼버리는 거야. 가장 유망한 산업이 된 거야, 이게. 가면 갈수록 모든 게 이제 극과 극으로 가버리니까 안타깝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얘기를 듣는 게 좋거든요. 한쪽에만 너무 편향돼서 들으면은 그게 결국은 고정관념을 더 강화시켜주는, 혹은 이제 편입견을 더 공고화하는 어떤 그런 인식의 오류를 가질 수가 있다. 균형추를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걸러낼 수 있는 어떤 필터링 이런 게 좀 필요하죠.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를 떠올리죠. 일본이 헤이세이 버블 때 91년 1월이 고점이었어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 일본이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한 24% 정도 났습니다. 근데 주목해 보셔야 될 게 통화량이에요, 통화량. M2라고 그래서 광의통화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2024년 10월 기준으로 보면은 금리를 2번 낮췄죠. 2번 낮추면서 통화량이 좀 늘어나요. M2 기준으로 1년 동안에 한 6.5% 정도까지 늘어났어요. 옛날에 문재인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 때는 연평균 한 10% 정도 늘어났습니다. 넘치는 유동성이 모든 부동산을 다 끌어올린 거죠. 지금은 통화량이 많이 안 풀리니까 인기 전망으로 오르는 거예요. 흐름이 유동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아베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베노믹스가 시행이 됐단 말이에요. 이때에 보면은 한국하고 집값이 비슷하게 올랐어요. 그때 당시에 M2가 얼마 정도 풀렸냐면요, 8년 동안 약 35% 정도 풀렸어요. 그래서 그럼 집값이 어떻게 됐느냐, 8년 동안에 일본 집값이 16.3% 올랐어요. 한국은 KB로 전국 주택 가격을 보면은 18.8% 올랐어요. 비슷하게 올랐죠. 통화량 우리가 좀 더 늘어났을 겁니다. 일본이 무조건 폭락만 기억하잖아요, 그죠? 그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는 잘 모르고 집값이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전히 고점 회복하지 못했지만 저점에 보면 많이 오른 거예요. 한국하고 비슷하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형적 사고방식이 저는 우습다고 보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인사이트는 시장의 핵심 수요층이 뭘 좋아하는지, 그들의 공간 욕망이 무엇인지, 그들의 주거 욕망이 뭔지를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니까. 저는 30대 여성의 주거 욕망으로 주거의 역사와 앞으로의 흐름을 바라봅니다. 요새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아니면 결혼도 안 하겠다는 젊은이들이 많고, 그리고 첫 집이 50%가 다 아파트예요, 요새는. 30대 여성들의 공간 욕망이 뭐냐라고 본다면은 저는 아파트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장 큰 것은 뭐냐면은 가선호동을 누가 할 거냐는 문제예요. 옛날에는 전업주부일 때는 독박 살림하고 독박 육아를 했는데, 지금은 30대는 지금 59%나 맞벌이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68%가 맞벌이란 말이에요. 90년대 버블 붕괴가 되면서 소득이 오르지 않으면서 맞벌이 안 하고서는 못 먹고 사니까 여성들이 전부 다 사회 진출을 한 거죠. 68%가 지금 맞벌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일본 남자들이 집에 와서 그 어느 정도 가사노동을 돕느냐? 예, 15%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18%고. 최근에 이제 남자들도 이제 라떼 파파라고 그래가지고 라떼 들고 유모차를 끄는 아빠를 보고 라떼 파파라고 그래요. 가사노동을 잘 하는. 근데 여전히 그런 가부장적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집에서 남자들이 꼼짝을 안 해요. 2018년 통계인데 우리나라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들이 가사노동을 약 3.8배를 더하고요. 맞벌이 부부라도 가사노동 80%를 여성이 담당합니다. 살림은 누가 하고 청소는 누가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은 살아가는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동선을 짧게 해야 되거든. 단독주택은 동선이 길어요. 아파트처럼 압축된 공간에서 기능적으로 생활하는 게 지금 맞벌이 여성이 많은 시대에서는 하나의 보편적인 주거 방식이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부자의 기준을 책값이 아깝지 않다 할 정도로 부를 갖춘 사람을 부자의 기준으로 봅니다. 가령 우리나라 인터넷 서점 있잖아요. 거기에 책 사는데 2만 원 정도. 아이, 그거 뭐 안 아까워. 이 정도로 부를 갖고 있는 걸 저는 부자라고 봐요. 책을 저도 한 달에 한 5권에서 좀 많이 볼 때는 한 10권. 그래서 이제 김성근 감독 그분 책도 그냥 요새 유행한다게 한번 읽어보자. 저분이 좀 빼있는 또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젊은이들한테 근성 같은 이런 걸 좀 북돋워 주는 상당히 좀 저는 경감이 있는 책인 것 같고, 제가 이제 데일 카네기 책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게 뭐 필적할 만한 좋은 책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1000분의 1도 못 따라가는, 제 삶의 모토로 삼고 싶다는 거지 저는 근처에도 못 가요. 제가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돈 받으면 다 프로라는 거예요. 돈을 받으면 다 프로라는 것은 훨씬 더 치밀하고 완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받으면 다 프로가 돼야 된다는 거죠. 프로페셔널하다는 것은 완벽성을 갖는 거라고 저는 봐요. 공짜는 대충 해도 되는데 진짜 돈 받으면 훨씬 더 성심성의껏 완벽을 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터란 프로의 세계다. 프로의 세계에서는 젊은 세대가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양보를 할 필요가 없다. 양보를 한다는 것은 물론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아름다운 얘기는 프로의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힘 있는 사람만이 남는 세계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후배를 위해서 용태를 해야 된다. 조직사에서는 충분히 아름다운 얘기고 어떻게 보면 덕망 있는 지도자나 뭐 간부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프리랜서에 좀 더 가까운 사람, 아니면은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후배를 위해서 용태를 한다는 것은 자기 변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옛날에 어떤 정신과 의사분, 90대신 분, 그분이 일을 그만하라고 한다는 것은 나보고 빨리 침대 가서 죽으라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모님한테 아니면은 좀 연세 드신 분한테 이제 좀 내려놓으시죠 라는 말을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내려놓으라는 것은 나의 존재감이 없어지잖아요. 일을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찾는, 이 외국에서는 보지 못한 우리나라 세상이잖아요. 이게 자기 정체성과 일을 거의 동일시하는 이상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에는 정년 연장한다고 막 난리를 치죠. 우리는 전년 연장 안 해준다고 데모를 하는, 그만큼 이게 우리나라 사회에서 일이 참 굉장히 자기의 어떤 그런 존재감과 자기 확인이라는 자존감 획득 이런 거로 연동이 일단 된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분이 갖고 있는 진정한 프로의식, 직업의식, 그게 중요하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그거를 느꼈고요. 특히 이제 돈 받고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한 틈에 오류 없이 치밀해야 돼요. 돈 받는 것은. 집은 받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돈 받으면 다 프로라는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야.
제 아들한테 이 책을 통해서 얘기들 해주고 싶다면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릿이라는 끈기죠. 제가 보면은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재주나 IQ보다 우직함 같아요. 누가 오랫동안 현장에서 남아있느냐,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사람이 성자가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기가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은 거기서 끝장을 내버리는 그런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 그리고 오기.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생의 깔딱고개를 잘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깔딱고개를 못 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핑계를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이 고비를 못 넘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 내 인생의 깔딱고개가 수시로 찾아옵니다. 이 깔딱고개를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인생의 성자와 패자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김성곤 감독님도 그 자리에 계시기까지 얼마나 인생의 고비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인내와 그리고 설기와 집념으로 그 고개를 넘으신 거잖아요. 그분이 갖고 있는 그릿 정신, 자기 전문성 확보, 그 다음에 숱한 어떤 그런 고비에서도 깔딱고개를 넘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정신무장, 집념,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오늘의 그분을 만든 것 같고, 그분한테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은 현장에 있는 분이 가장 존경받아야 된다. 온갖 얘기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나이에 뭐 그런데 그걸 무릅쓰고 당신은 프로시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내 경쟁력으로 후배들하고 경쟁을 해서 나는 내 하고 싶은 거 계속 하겠다는 건데 과욕이라고 하고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은 이제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잖아요. 당당하게 경쟁을 해야 되고 나이 든 분들도 젊은 사람하고 그러면 경쟁하려면 더 공부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어떤 것을 좀 시사하는 게 아닌가. 직업 자체를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게 이쪽으로 파고드니까 파면 팔수록 거친 욕망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오죽하면 인문학으로 가고 철학으로 가고 그쪽으로 갔겠습니까? 저 인문학자였으면 엄청 유명해졌을 것 같아요. 심리학자 아니면 종교인 어쨌든 배운 게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좀 뭐 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부동산 전문가지 부동산 고수는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수와 전문가의 가장 큰 차이는 윤리라고 봅니다. 고수는 수익을 위해서는 편법도 동원할 수 있죠. 전문가는 정도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부동산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려요. 집주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입자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윤리적이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남한테 영향을 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윤리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직책이 올라갈수록 훨씬 더 윤리적 기준이 까다로워진다고 보고요. 저는 뭐 특별하게 출시한 적도 없고 그냥 기자들이 전화 오면 전화 받는 정도인데 그래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밸런스, 균형축 이걸 가지려고 나름대로 좀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동산이 제가 보면은 어느 순간 이 삼계탕이 아니라 보신탕처럼 돼버린 것 같고 먹어도 당당하지가 않죠. 많은 사람에게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어떤 그런 씨앗이 된다면은 이 길을 잘못 들어온 건가? 혹시나 이런 얘기가 남에게 좌절감만 안겨주는 게 아닌가 생각과 잡념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조심할 수밖에 없고 제가 특정 지역을 거론하거나 어디가 오른다는 얘기를 말하기가 왜냐면 그 임대료가 올라가고 결국 내 집 마련 꿈이 더 멀어지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양심 그리고 윤리 그게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거든요. 물론 저도 뭐 나쁜 짓 많이 했죠. 나쁜 짓 안 했으면 다 국회의원도 하고 그랬을 텐데 직업윤리라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양심은 저버리지 말자. 좀 더 앞으로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노선은 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부동산 전문가는 평생 부동산만 얘기한다고 착각을 해요. 가장 위험한 두 마리 개가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인식의 지평을 좀 넓히고 싶다니까. 원래 저는 부동산 그만하고 저쪽을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이게 밥벌이가 이쪽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올리면 자꾸 철학자 뭐 그런 글을 쓰다 내가 쓰고 싶은데 왜 그걸 못 쓰게 하는지 모르겠네. 부동산 전문가는 거랑 부동산 얘기만 해야 되는 거야? 여러 페르소나를 갖고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부동산만 해가지고 그런 고정 이미지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은데 잘 안 되네. 뭐 그런 게 좀 요새 딜레마입니다.